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요구 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연변 등 일정 지역에 비핵화를 먼저 진행을 한다든지 일부 몇 개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먼저 폐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같은 패키지 딜이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이런 패키지 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중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이 뭐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도 뭐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예천군 의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국민들께. 우리가 지금 농민nhóm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의장지 사퇴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왔어요? 그게 사퇴 수준입니까? 네, 1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아까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보니까요. 네. 오늘의 유머 포인트를 보도국 안익은 기자가 만들었네요. 사실 안익은 기자가 그 얘기하면 안 원래는 돼요? 아까 땡땡땡 기자라고 나왔는데. 모 네, 모 기자가 기자. 네. 사실은 원래 상당히 좀 진중한 성격이어서 글쎄요, 예. 뭐 의도해서 이렇게 웃음을 만든 것 같지는 않고 그 북미 중재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설명을 상당히 자세하게 하니까 네. 이 문 대통령이 벌써 답을 다 얘기했다.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좋습니다. 고 반장, 지금 이제 북중 정상회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3박 4일 방중 일정이 오늘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고 또 시진핑 주석하고 나눈 대화도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화두는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이 남북 관계 개선과 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지한다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최 반장은 왜 이렇게 자꾸 뒤를 힐끔힐끔 봐요? 아니요, 조금 전까지 이 손석희 안나경 앵커가 뒤에서 아, 그래요?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국장을 같네요. 찾는 것 같던데.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예.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배를 시작하죠. 저희 뒤에 제가 아는 그분이 와 있었다고요. 저희가 지금 오픈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일반인들도 와서 볼 수 있죠. 아니에요? 손 앵커가 일반인.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네. 그 뉴욕에 저도 옛날에 한번 가서 봤는데 그 MBC 말고요. N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 시민들이 그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스튜디오를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로 해놨어요. 저도 네.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좀 이따 얘기해 보고요.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의혹 관련해서 오늘 대한체육회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용기를 내준 심석희 선수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선수촌에 CCTV를 설치하고 그동안은 없었던 모양이죠. 라커룸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대책도 내놨는데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뒷북 대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는 시민단체의 추가 폭로가 오늘 나왔고요. 실명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영상을 봤는데 그 얘기는 이제 신반장 발제 때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고요. 이제 계속 나오는 속보를 보니까 일본 쪽에서 좀 나온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만 간단히 짚고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일본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요.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쭉 보니까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비판했다. 그런 제목 일색입니다. 뭐 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거겠죠. 지금 아베 총리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조국 민정수석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떤 보도 관련한 거냐면은 백원우 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무성 의원 관련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거든요. 관련해서 조 수석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럴 예정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 조선일보의 반론은 아마 내일 아침자 신문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오전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과 법원 검찰 쪽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 소식, 또 오늘 정치권 뉴스, 체육계 미투 문제도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2019년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역시 제일 키워드는 경제였죠. 취임 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고용지표 부진을 꼽으면서 올 한 해 혁신적 포용 국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서울 답방으로 이어질 한반도 평화 로드맵 구상도 언급했고요. 노동정책 청와대 인사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각본 없는 토론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 해 국정 운영의 지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회견문을 발표하고 또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집권 3년 차 새로운 경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혁신 성장 드라이브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반드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연설은 절반 이상이 경제 관련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도 경제입니다. 혁신과 성장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규제 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폐청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다만 이제 초점은 권력 적폐에서 생활 적폐로 옮겨갔는데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생활 속 적폐와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로드맵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 머자나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제부터 각본 없는 토론으로 화제가 된 그 질의응답 주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외교안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 종전선언 역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의견을 해소할 걸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바로 중재자, 문 대통령의 역할인데요. 김 위원장 친서에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북미 양측을 설득할 보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JTBC의 안혜근 기자인데요. 역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요구 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해 낼 수 있는지가 직접 이런 패키지 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중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예, 우리 안희근 기자님이 뭐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렇게 저도 뭐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어떤 보관 같은 게 있으신지, 뭐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 오늘 회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외신 기자들,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뭐냐, 주한미군은 유지되느냐, 적극적인 질문 공세에 나섰습니다. When you met Kim Jong-un last year, did you have the chance to ask him how he would defin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how would Mr. President evaluate China's role in promot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 안녕하십니까? Wishing you a happy and busy new year. I'm Sébastien Faletti from Le Figaro. Could you be a bit more specific on what North Korea should do in order to move the process forward?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경제인데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아프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진단도 함께 내놨는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고용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그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었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이죠.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또 급격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 이슈,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자 청와대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회견이 열리기 전부터 날선 질문들이 꽤 쏟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차치하고 다소 공격적인 질문 태도로 인해서 시선이 집중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회, 정치 등 국내 현안입니다. 역시나 민감한 문제가 산적해 있죠. 먼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문제 의식에서 지금 어떤 폭로나 회견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각각 MBC와 한겨레 출신이죠. 퇴사 후 짧게는 이틀 만에 청와대에 입성해서 언론 윤리를 저버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는데요. 여 비서관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정영국 당시 MBC 제작국장을 영입하자 언론윤리 실종된 현직 기자의 청와대행이라는 사설까지 쓴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을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현직 기자 입장에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비판도 사실이 있습니다. 예, 뭐 현직 언론인 이렇게 청와대 바로 오는 거 괜찮냐? 라고 이제 비판한다면 뭐 그 비판을 뭐 달게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언론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청와대의 그 공공성을 잘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청와대 2기 참모진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 모두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성공에 헌신할 사람들이라면서 이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달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친문체제 강화라는 평가에는 농담을 섞어서 응수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노영민 그 실장 인사는 친문을 더 강화했다. 이런 우리 이제 언론의 그 이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 친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아마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총 정리해봤습니다. 못다 전한 내용은 들어가서 이어가 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화두는 경제와 평화,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 이룰 것. 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주제별로 이제 신반장이 잘 정리를 했고요. 보통 저희가 저런 토론을 아까도 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각본 없는 토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먼저 준비해온 회견문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그야말로 그 자유롭게 그렇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한 90분 정도 진행됐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보다는 조금 더 한 거죠. 10분 정도 10분 정도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저런 방식의 회견을 가끔 합니다. 이게 저게 이제 타운홀 미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주요 내용은 정리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그 뒷얘기 중심으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갈까요, 고반장? 네, 일단 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도 각본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올해는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까지 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생방송 MC로 데뷔를 한 셈인데요. 문 대통령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자들의 손들기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한복 입은 기자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단연 그 모습이 그러니까요. 화제였고요. 눈에 확 띄잖아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에는 이러다가 수영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내년에는 고반장. 아우, 고반장을 진짜, 수영복 네, 입혀서 그러네요. 보내면 되겠네요. 고반장이 지금 수영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아니, 저 자신은 있는데 네. 추울까봐. 아우, 추울까. 그래요? 안 본눈 삽니다. 네. 좀 녹음해놔요. 아니, 네. 여름에 하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워서 그러니까요. 못 가는 거면. 실내잖아요. 여기 실내인데. 1월 뭐. 10일에 하잖아요. 네. 수영복 입길 바랍니다. 아, 좋아요, 고반장. 아무튼, 좋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얘기했어요. 됐어요. 예.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예, 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기자들은요, 이 핸드폰 또 수첩 같은 것들을 손에 들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대통령과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이 노력이 통했는지 문 대통령도 뭐 책 들고 있는 분, 뭐 휴대폰 들고 있는 기자 이런 식으로 이 질문자를 지명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네, 뭐 제가 아까 집중 발제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 JTBC 안희근 기자가 이 북미 협상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할 보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뭐 영변 핵시설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 뭐 등등등 패키지들 방안을 설명을 계속했거든요. 네. 네. 그 안희근 기자가 JTBC에서는 외교안보 전문 기자 비슷하게 전문 기자는 아니지만 외교안보를 오래 출입했던 기자죠. 맞습니다. 뭐 네. 거의 뭐 박사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질문을 들은 문 대통령이 이 안희근 기자가 말한 게 바로 그 보관이다. 뭐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다라고 뭐 센스 있는 답변을 해서 뭐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이 중간중간 문 대통령이 농담 섞인 발언도 해가면서 회견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또 보신 것처럼 민감한 질문이 나오거나 다소 날이 선 질문이 나올 때는 상당히 좀 진지한 표정으로 답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안희근 기자가 오늘 큰 웃음을 줬는데 원래 웃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양친 반장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귀가 가렵겠습니다. 안 기자가. 오늘 또 상당히 화제가 된 질문,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죠. 오늘 인터넷에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던 또 논란도 됐던 그런 질문으로 기억하고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예상대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요,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 회견이었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큰 방향에서는 지금 어떤 포용국가, 뭐 공정국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더불어 잘 사는 그런 포용국가, 또 평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봅니다. 자, 반면 이 자유한국당은요, 이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 도피 수단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맹목적인 신념만 확인시켜주면서 결국 국민에게 불안과 갈등만 심어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그래도 잘하겠다 하는 이렇게 좀 반성의 뜻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대할 게 없는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은요, 문재인 정부는 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자영업자와 청년들 그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건 고집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이 경제 피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하고 계속 세금으로 막는 뭐 결국은 경제정책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시간이 걸리니 참으라라고 하는 그런 고집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안의근 기자 이름을 가지고 안익은 기자다. 읽지 않았다. 예, 덜 읽었다. 뭐 신반장 그 정확히 발음을 알려주세요. 의근. 그렇죠. 네. 예, 참고로 오늘 그 2기 참모진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이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 노영민 실장과 강기정 수석 오늘 직접 국회를 보시는 것처럼 찾아갔습니다. 일단은 문희상 국회의장 만났는데 문 의장은 일머리를 아는 분들이 딱 자리를 잡아서 든든하다. 초심을 잃지 말라. 당부와 함께 대통령한테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한테 노, 아니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강기정 수석 대통령도 저희가 국회 편만 들까 봐 걱정하신다라고 답을 하면서 앞으로 국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둘 다 삼선 의원 출신이니까 국회와의 소통에는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신년 회견으로 가야죠.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 이룰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을 상대로 검찰은 7개월 동안 벌여온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또 40년 법관 생활에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그동안 준비 기간도 길었고요. 만만찮은 반론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데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반장이 간답니다. 자, 요즘 반장들이 하도 이 코너를 많이 만들어내서 명부 버전 최 반장이 간다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바로 대법원입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이곳 친정인 대법원에 옵니다. 자, 대법관 6년, 대법원장 6년, 그러니까 12년간 여기서 근무를 한 건데 이 검찰이 아니라 왜 여길 오느냐? 바로 여기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자, 저기 대법원 안에 들어가면요, 뭐 널찍한 회의실도 있고 또 뭐 로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대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곳 밖에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 6월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사법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사실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는 좀 추운 날씨입니다. 제 코도 아주 지금 뭐 빨개졌는데
서초동은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춥다고 하죠. 네, 이곳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힌 뒤에는 곧바로 검찰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검찰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맞은편인데요. 보시는 큰 길을 건너서 보이는 저 어두운색 건물이 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저는 한번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중앙지검까지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전대법원장, 대법원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꼭대기층인 15층에서 후배 검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통상 소환되는 피의자들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힙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좀 더 넓은 곳에 이 포토라인을 만들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는 이곳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여기에 서서 직접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서 읽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전직 대통령 소환 수준에 준하는 보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내일은 출입 기자들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을 피싱하려고 하는 건 결국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검찰과 법원을 동시에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네, 검찰은요, 그동안의 수사를 바탕으로 A4 용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소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 생활 40년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야말로 법 전문가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얼마나 또 날이 선 칼을 겨눌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신일철 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자 앞서 변호인단 신일철 주금이 포스코와 설립한 회사 P&R에 대한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죠. 자, 이에 따라 P&R은 4억 원에 달하는 주식 8만 1,075주를 앞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를 했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하겠다는 협의냐? 자, 그건 아닙니다. 일본의 주장은 이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교적인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자, 일본은 이번 사안을 두고 이 명백하게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이 협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또 이어서 일본은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이 단계별 대응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 분쟁 협의 그리고 중재위, ICJ 제소 등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는 사실상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답을 했는데요. 이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측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떠한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이렇게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제는요, 앞서 현장 발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소환 D-1, 양승태는 친정서 입장 발표입니다. 정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충돌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좀 해보고 내일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반장? 네,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도착을 하면요.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한동훈 3차장 검사와 간단한 티타임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15층에 있는 조사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 부장 검사들이 조사를 맡았지만 이번에는 부부장 검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을 마주할 사람은 단성한 부부장 검사라고 합니다. 연수원 32기로 양 전 대법원장과는 30년 후배 정도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옆에는 통영지청장을 지냈던 최정숙 변호사가 배석하게 되는데 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지검장과 동기입니다. 네, 조사를 받을 때 호칭은 전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예우와 편의상 호칭은 전 대통령으로 하고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을 했었고요. 맞아요. 네. 이 내일 조사는 밤 늦게까지 아무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점심 식사는 외부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한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교조, 통진당 사건 이렇게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자,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이렇게 전 현직 법관의 진술 기록, 외교부 김앤장 문건 등을 제시를 하면서 아마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일각에서는요. 이 검찰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다른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 수 있다. 아마 이런 지금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반박을 하겠지만 이 사법부 수장이었던 만큼 직접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 논란이 좀 됐던 사안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이제 입장을 밝혔던 이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지만 본인은 검찰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상태잖아요. 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 9시쯤 그곳 바로 대법원 정문 안 또는 이 로비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이고요. 자, 일단 현 대법원은 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한 별도로 논의를 하자라는 의견이 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다만 내일 로비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이제 현 대법원 측에서 허용을 한다면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특혜다 이런 논란 섞인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대법원이 장소 제공을 거부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뒤에 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 법원 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법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 내 적폐 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끝까지 법원을 자극해서 혼란을 야기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면서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에 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경내를 밟지 못하도록 정문에서부터 진입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예 호칭을 안 붙였는데 노조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고반장이 그렇게 부른 거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고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원 노조가 이제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검찰은 청산의 보안 수준을 전직 대통령, 이미 조사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있으니까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사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전설 같은 거에 좀 미뤄봤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경호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중앙지검 전체가 폐쇄되는 셈인데 오늘 자정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이 청사 출입이 통제가 되고요. 이후에도 사전에 신분 확인 후 발급받은 비표가 있어야만 경내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차량 출입, 또 드론 촬영도 금지가 되고요.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도 오늘 내로 모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청와대 특감반 사태 관련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수사관 상대로요. 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이렇게 물었더니 김 수사관 이 조사 내용 말씀드리기 힘들고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특히 이 김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나오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도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서 이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이 감찰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해서 정보를 누설했다.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네, 앞서 그 신반장 발제 때 제가 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은 단언컨대 없었고 특히 이제 특감반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비위 때문에 빚어진 문제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아까 이제 그 발언이 나갔죠. 신반장 발제 때. 자, 그리고요.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최 반장, 대규모 사면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이 법조계 등에 따르면요.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면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가 3.1절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토 대상에는 사드, 밀양 송전탑,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등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을 받은 시국사범이 다수 포함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민생경제사범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진보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이 포함될지도 관심인데 이 같은 사면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이 보수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념지향적인 그런 사면입니다. 이것이 좌파하고 우파를 떠나서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구속되고 또 처벌을 받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그렇게 어떤 특정 이념에 치우쳐져 가지고 이렇게 푼다면 이게 어떻게 이게 정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특정 이념을 대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차례 특별 사면을 했죠. 2017년 12월로 기억하는데 맞죠, 예, 고반장?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또 누가 포함될지 앞으로 이제 속보가 많이 나올 테니까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양승태 소환 D-1 법원노조 회견 원천 봉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가 캐나다 외유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철 군 의원을 제명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천 군민들은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 군 의원 9명의 전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탈당한 박 군 의원의 영구 복당 불허, 뒤늦은 수습책을 오늘 내놨는데요. 과연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경북 예천 군의원 역시 주먹 날림이 예사롭지 않다 싶었습니다. 보십시오. 예, 쉭! 이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쉭! 자, 매서운 주먹도 주먹이지만 자, 술 좀 마셨다고 취중이라고 누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주먹을 휘두르진 않죠. 자, 박종철 군의원 알고 봤더니 폭력 전과 2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 박 군 의원은 처음부터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CCTV 공개 이후에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 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까지 불거지니까 예천군 의회 이제서야 아뜨하고 있습니다. 이형식 예천 군의회 의장 어제 기자회견 이렇게 하더군요.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 후 저는 의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놀랄 줄 알았나 보죠? 자, 어차피 때 되면 다 돌아가면서 하는 의장, 부의장 그거 대수라고 사퇴 회견까지 합니까?
자, 지금 예천군 의회 자체를 없애라는 요구가 나온 판국에 이거 뭐 대단한 거 내려놓는다고 이러냐 말입니다. 당장 서울에 사는 저만 해도 이런데, 자, 이거 듣고 있는 예천 군민들 장난 나랑 지금 하냐 하면서 꽝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의원이고 의장이고 혼자 됐습니까? 의장이 사퇴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왔어요? 그게 사퇴 수습입니까? 자, 급한 건요, 예천군의회뿐이 아닙니다. 예천군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박종철 군의원 탈당해서 우리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 첫 모두 발언에서 이 문제부터 거론하더군요. 이렇게 말이죠. 앞으로 영구 입당을 불허하는 그러한 기록을 당에 반드시 남겨서 다시는 입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징계를 할 것을 지시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 여부를 놓고 이 논란의 복판에 서 있는 극우 논객 지만원 씨. 자, 이 지만원 씨를 놓고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꽝 충돌했습니다. 먼저 불을 댕긴 건 김진태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지만원은 5.18 연구의 1인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만원 씨가 없이는 이 북한군 개입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 의원님께서는 이 지만원 씨가 네. 쓰셨던 9권의 책 중에서 읽어보신 게 있습니까? 없죠. 아, 그걸 없으세요? 그건 다 읽어볼 시간도 없고 아이고. 그냥 자, 김진태 의원도요, 지만원 씨 책을 읽어보진 않아서 뭔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니, 맞는지 틀리는지 그 안에서 논쟁할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북한군 침투설 정황은 충분하다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대한민국의 예. 뭐 북한 공작원이 거기에만 안 가고 다 다른 데 가서만 활동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 이 얘기를 듣고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 사기꾼 지만원을 무슨 5.18 전문가라고 추켜 세우느냐, 큰 실수다. 탈북민들에게 사과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탈북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냐면, 자, 지만원 씨가 이 80년 광주에 침투한 그 북한 인민군 공작원이라고 찍은 탈북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뭔 소리야, 나 그때 북한에 있었는데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77년부터 89년 사이에 강제 수용소에서 10년간 정치범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뭐 광주로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간첩 활동을 했다 조작해 가지고. 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980년 초등학생이었던 탈북민 4살이었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광주에 침투했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니까 지만원 씨에 대한 이 탈북민들의 반응 과한 게 아니겠구나 싶더군요. 자, 그나저나 경북 예천군 의회 현실 인식, 정말 안 이야기가 이를 데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군민들은 군 의회 자체를 없애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의장직 사퇴만으로 이게 됩니까, 고반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예천군 의회가요, 얼마나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냐면, 군 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당사자들을 제명하든지 뭐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윤리위원회에 들어갈 의원들이 사실 이해 당사자라는 거 아닙니까? 고작 이런 걸 지금 해법이라고 내놓고 있으니까 예천 군민들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예천군 농민회는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이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군의회 건물에 의원단 사퇴 촉구 현수막도 이렇게 내걸렸습니다. 자, 지역 시민단체는 내일 예천읍 상설시장 앞에서 군민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의회 해산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냥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지금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중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최 반장,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출장, 어떻게 보면 좀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이번에도 상황이 그렇다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또 경북에 있는 데인데요. 경북도 내 23개 시군 의회 의장단 중 18명, 그리고 수행비서 등 약 40명이 오늘부터 1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이 베트남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이미 출국을 한 상태고요. 당장 이 경북 예천군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이 경북도 내 다른 시군 의회는 또 이렇게 출장을 간 겁니다.
베트남 농업 농촌개발부, 노인복지시설, 하노이 한인회, 한국문화원 방문 등 이런 게 대표 일정인데 이건 10일에 몰아서 하고요. 그리고 11, 12일은 전부 관광 일정입니다. 하롱베이 이런데 둘러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롱베이가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근데 그쪽 이제 해명을 들어보니까 공식 일정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네, 할 얘기 있어요? 사실 공식 일정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일정을 끼워 넣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관광 일정이 명확하지만 본인들은 관광 아니다. 관광 산업 증진을 위한 시찰이 목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런 논란이 예천군 의회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스케줄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어떤 일정을 수행하는지는 최 반장이 나중에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요. 그런 시찰 네.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내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재나 좀 열심히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자, 서초동에 가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 박종철 군 의원 지금 이제 전과 기록까지 공개가 됐는데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북 예천경찰서가 11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이 박종철 군 의원 소환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CCTV 공개로 이 상해 혐의 입건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피해자인 가이드에게서 피해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소환 예정인 이 박 군 의원 지금 의회 출석도 하지 않고 있고요. 전화도 불통이고 사실상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잠적 상태라는 겁니다. 자택에도 인기척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딘가 제3의 장소에 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네, 그 수사를 언제 한다고요? 수사 경찰 조사를 받는 일정이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요? 내일 소환. 내일 오후에 내일 소환이 소환이라고 그런 됩니다. 거죠? 얘기했는데. 얘기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이제 다음에 딴 생각하셨죠? 네? 딴 생각하셨죠? 딴 생각은 아니고 무슨 속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신 반장, 아까 본인이 입장도 내놓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오후 1시 45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나 사필 규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재판에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 네,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우리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도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 이런 신용을 하면서 약간 자제시키는 모습도 연출을 했고요. 자, 취재진 앞에서 저렇게 보신 것처럼 미소를 띠고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첫 공판에선 비교적 쟁점이 적은 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을 먼저 심리를 한 뒤에 쟁점이 많고 기록도 많은 이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만원 씨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은 글쎄요,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왜 논란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또 가닥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결정이 거의 지금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당 지도부가 일단 지만원 씨를 배제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고 대신 군 원로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자택 앞에서 집회까지 하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오늘 오후에 진행된 한국당 의원총회장에서 지만원 씨가 만든 책자 또 유인물이 의원들 자리에 놓여져 있었는데 한국당 관계자가 이걸 수거해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 책자를 또 배포한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전히 지금 한국당 전체는 아니지만 그 일각에서는 지만원 씨만한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김진태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 명단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본인과 그리고 이주영, 이종명 의원 이렇게 3인이 지만원 씨의 조사위원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김진태 의원은 본인도 이 지만원 씨 책을 읽은 적이 없다라고 한 걸 보면 도대체 왜 지 씨를 추천하려는 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추가로 설명을 들어보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관단체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만원 씨 문제로 거의 반년 가까이 진상조사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항의
또 조속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면담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만원 씨뿐 아니라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언행을 한 사람들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한국당 측에서는 면담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열었고요. 유튜브인가요? 근데 생방송이 됐습니다. 그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이제 오디션 방식으로 한 건데 저는 아까 잠깐은 봤는데 강남을인가요? 그 당협위원장이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 강남을 물론 지금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지역구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한국당의 전통적인 텃밭임은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강남을 한국당 당협위원장에 1988년생 정원석 2030 보수청년 네트워크 정치 스타트업 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다른 쟁쟁한 후보들도 있었다는데 후보별 정견 발표를 쭉 듣고 나서 조강특위 위원들이 보신 것처럼 정 대표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송파병인가? 그쪽도 이제 30살이죠. 김성용 씨가 선출됐다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고요. 하여간 이제 변신하려는 한국당의 이런 실험이 어느 정도 어필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봅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이재명 법원 출석, 사필 규정 사법부 믿는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하면서 구체적인 방북 계획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중 두 정상은 어제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 또 체육계 미투 관련 얘기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북한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시 주석은 초청을 수락하고 방북 계획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시 주석의 연내 방북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북중 두 정상이 이를 공식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습근평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네, 이번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여타 다른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일체 언론 공개 없이 이뤄졌죠. 자,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떠나 평양에 도착할 때쯤인 오늘 오전 중국과 북한 관영 언론들이 통해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두 정상이 나눈 이야기를 말풍선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시 주석,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지지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 김 위원장도 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됐고 중국의 중요한 역할은 모두 잘 보고 있다. 중국에 감사하다는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갔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제개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 중국 인민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북한은 중국의 발전 경험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중국에서 현지 답사를 많이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김 위원장이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집중한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제재 관련 언급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영 언론 보도에는 관련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목해서 볼 대목이 있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 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면서 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 그리고 합리적 관심 사항,
자, 바로 대북 제재와 체제 안전 보장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중 양국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북미 회담의 성공을 바라지만 일단 대북 제재 부분 등에서 좀 미국도 성의 좀 보여라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아무튼 공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일단 미국은 아직까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자, 이번 북중 회담으로 북미 대화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북미 대화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금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 일단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심석희 선수 사례와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행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성추행까지 와가 성폭행까지 왔는데요. 폭행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성폭행도 많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피해자들도 현재까지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 외에도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준형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심석희 선수야 워낙에 유명한 선수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선수들은 그냥 일반 선수들이거든요. 현역 선수들이 있고 어린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또 피해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노출을 했으면 하는 게. 자, 국회도 바빠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참으로 오랜만에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자, 체육계의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방교육 업무와 원스트라이크 영구 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 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저희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심석희 선수는 오늘 진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정은 북중회담서 시진핑 방북 공식 요청. 네, 그 조재범 전 코치의 이제 성폭력 의혹 그 사건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이제 이번 사건을 성적 지상주의 또 엘리트 체육으로 대표되는 한국 체육계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적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보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제지간이 거의 주종 관계처럼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뭐 정말 매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 대비로 보나, 뭐 각 종목별 선수층 대비로 보나 세계적인 체육 강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국 체육이 국제 대회에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거는 선수들 개개인의 피난 노력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엘리트 체육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온 영향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부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자,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국장 얘기하신 것처럼 성적을 위한 스포츠가 돼버리면서 변질되면서 감독 코치한테 감독 코치들의 말 한마디가 거의 진짜 무슨 법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오늘 이 젊은 빙상인 연대 등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그 운동 스포츠계가 선생님과 학생의 그 수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코치 생활을 했지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친구처럼 대하는 게 이제 일상화돼 있고 그게 당연한 건데 한국은 그 시스템이 좀 아니잖아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선수들이 거기에 맞서서 싸우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점점 이게 공론화가 안 되고 점점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또 피해를 받아도 얘기를 못하는 구조가 돼 있었어요. 네.
대한체육회 책임론 그동안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오늘 체육회가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대한체육회 이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이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선수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선수촌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선수촌 전 종목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언론 스포츠 인권 관련 시스템을 백지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장과 경기장 등의 CCTV 또 라커룸 비상벨을 설치해서 사각지대 최소화하고요. 합숙훈련 개선 방안을 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촌 내 여성관리관과 인권 상담사를 확충해서 여성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선수 보호 조치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도 했고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즉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태릉과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가 이제 올림픽 챔피언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또 사안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상당히 비중 있게 관심을 갖고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외신들은 이 스포츠 강국 한국체육계에 폭력이 만연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AFP는 한국은 올림픽에서 정기적으로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나라라고 소개한 뒤에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스포츠 코치들이 선수들의 경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수들에 대한 코치들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코치의 성폭행 혐의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있었다. 하지만 조정 코치 측은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고반장 얘기 들으니까 좀 망신스럽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회담을 이제 양국이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미 회담까지 강조하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제 북미 협상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회담 개최지에 대해서 몇 군데 더 구체적인 예가 나왔는데 그 베트남 하노이, 또 태국 방콕, 미국 하와이 정도로 좁혀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이 하노이와 방콕, 하와이를 답사했다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 세 군데 중 한 곳에서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베트남 하노이는 김 위원장이 이 전용기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다가 베트남에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북미 양측에 적극적으로 개최 의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때 함께 후보지로 거론됐었던 몽골 울란바토르의 경우에는 주미 몽골 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극심한 겨울 추위로 2차 북미 회담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직접 말하면서 사실상 후보지에선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춥죠. 몽골은 굉장히 춥죠. 네, 자 후보지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고위급 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가? 그 스케줄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어때요? 그 어제 저희가 대략적인 그 예상은 해봤잖아요. 이달 말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일단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회담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의 스케줄을 따져보면 일단 오는 15일까지는 중동 순방 일정이 진행이 되고요. 또 22일부터 25일까지는 이 세계 경제 포럼 그 연차 총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위스를 간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 회동 준비 시간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스위스 방문 전후 그러니까 이달 중순이나 말쯤이 유력해 보이는데 고위급 회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 장소, 대략적인 의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사회부성 소식인데요. 어제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택시기사가 결국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네, 어제 오후 6시쯤이었는데요. 서울 광화문역 사거리 도로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택시기사 임모 씨가 오늘 치료 도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자, 임 씨는 넉 장짜리 유서를 남겼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유서에는 택시기사가 너무 힘들다, 불법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 오늘 국회 앞에서 택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임 씨의 유언이 음성으로 녹음이 된 걸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카카오가 착취를 하고 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카카오 카풀 관련한 또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김정은, 시진핑 방북 초청, 시진핑 수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오늘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최 반장, 어제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자, 오늘은요, 예천 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이 CCTV가 공개된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조은님은요, 이 부끄러움은 예천 국민의 몫이군요 라고 했고요. 또 임병용님은 격투기를 시켜보자, 이 소질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지연님은 이름을 바꿔라, 고 박종철 열사 이름에 먹칠한다라는 가시돋친 뼈 있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석희 선수 관련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 랄라 설탕님, 이 심석희 선수 용기 정말 고마워요. 이 사회에 사는 딸로 또 엄마로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지만 용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댓글이 2개 눈에 띄었는데요. 이 대박이 좋아요님은 JTBC의 현빈, 양홍보 반장이다. 네? 그리고 누구요? JTBC의 현빈, 국장도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양홍보 반장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요. 네. 또 한 분이 있는데요. 네. 제이 리골레토. 오늘 현빈 씨 열애설 네, 났더라고요. S 연예인 거 네. 여기서 났던데, 아무튼 또 제이 리골레토 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고석승 반장 핵존잘이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 반장은 그래도 좀 인물이 되잖아요. 이 두 분 혹시 양 반장, 고 반장 지인인 것 같은데, 지인이 아니면 고 반장이랑 저랑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댓글 남겨주시죠. 좋습니다. 네. 네, 강지영 아나운서가 오늘 외부 취재 나갔어요. 바로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뤘지만 내일은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늘 국회 발제에서 다뤘던 대로 예천군 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 집회가 내일 열립니다. 창피해서 더 못 살겠다. 주민들의 분노 내일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밤에는 아시안컵 조별 예선 2차전도 열리는데 다 같이 응원하시고요.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 또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내일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맞아요? 내일 밤 맞죠?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인데 내일 밤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키르기스탄?